네, 시청자 여러분, 메리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 모시고 함께 고수의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예. 아니, 그 한가위 예. 명절에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장손이라서 예, 저희 집에서 다 모이는데 지금 좀 그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서 지난주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하는데 그래도 원래 이제 설 명절 재작년 설에 설 쇠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얼른 막 응급실 모시고 가고 걱정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는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전이라서 예. 다행히 큰 위험을 고비를 넘겼는데 진짜 걱정돼요. 정말 아프지 저희 마셔야지. 어머니가 이제 작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예. 정말 밤마다 그냥 아버지도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차를 몰고 그렇게 그 경기도 남양주 덕소에서 네. 서울 그 어디입니까? 그 송파군가 강동군가 저기 아산병원. 예. 거기로 이제 거의 날마다 밤마다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또 이제 그 선망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안 갈 사안인데도 그냥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지금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너무나 정말 아니 지금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벌초하다가 추석 때 되면은 왜 이렇게 그 뭐가 튀어가지고 하고 눈에 뭐가 들어가고 이러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과는 응급 진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좀 먼 길 안 가셨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나가나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저기 명절 음식 드시다가 생선 가시 같은 거 목에 걸리면 큰일 나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응급실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복지부 차관 말에 의하면 그건 응급실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도 안 나는 거고 피나도 경증이라는데 피가 나야 하는구나. 의식도 멀쩡하고 그러면 경증이래잖아. 응급실 가면은 뭐 거의 뭐 징벌적 비용을 청구하는 수준으로 지금 값을 높여놨잖아요. 뭐야 이 새끼들은 진짜. 그러니까 이런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돈 낼 자신 없으면은 그냥 뭐 응급이고 뭐고 그냥 앉아서 죽어라 뭐 이런 소리인데.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의정 갈등의 종착점은 바로 의료 민영화다. 돈 없는 사람은 그 고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게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결국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미 이제 붕괴됐다는 거예요. 이 기존의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 특히 대학병원 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야 되고. 야 정말.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가는 병원, 그다음에 진료의 수준, 그다음에 사용하는 약품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슨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 또 엄청 달라질 것이다. 의료 민영화예요. 그게 그렇죠. 의료 민영화야. 그래서 저 상급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 든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열악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든지 또 무슨 제도를 바꾸면은 뭐 굳이 그렇게 건강보험 그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병원들도 생길 수 있고. 이것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추석 때 막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높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매사를 이게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돈이야 그냥. 돈이야 돈. 의사들은 돈에 눈먼 욕심쟁이들이고 그러면 돈만 던져주면 너네들은 다 나와서 진료해야 되는 거고. 실제 4월 2일 그 총선 한 열흘 앞두고 그 만우절에 그 윤석열이가 이제 뭐 그 담화를 냈잖아요. 1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면서 했던 그 담화의 핵심은 뭐냐. 야 너희들 우리가 하려는 개혁 의대 정원 증원 그 반대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야? 이거였어 이거. 돈 때문이야?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모욕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한테 야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그 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기준으로. 이명박이도 그랬잖아. 촛불 시위 나오니까 저 촛불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알아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댄 것처럼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냥 박연차로부터 시작해서 차차차 이렇게
수사를 이어갔던 것이고. 그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도 다 그거하고 예. 연계돼서 생긴 일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체로 재앙적 상황이에요. 보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예. 어디 보수가 이런 보수가 있고 어디 극우가 이런 극우가 있어요. 프랑스에 지금 뭐 국민전선이 극우 정당이라고 뭐 연정에도 참여 안 시키고 뭐 네. 어쩌고 하고 있지만 네. 그 극우 정당에 나서 가지고 저 BC 정권 찬양하고 나치 옹호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바로 몰락하는 거지. 네. 어느 나라 극우가 이런 극우가 있냐고. 아유, 정말. 일제 강점기 때 그 정말 그 파렴치한 그런 제국주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말이죠. 김문수 그 끝까지 억지 쓰는 거 보십시오. 일본 국적 이진숙 무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게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또 이 행복한 추석에 그런 인간들 이름을 또 글쎄 말입니다.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슬픈 일입니다. 아니 그래요. 오늘 저 추석을 맞아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예. 저는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의 정말 삼국지 같은 무협지 같은 인생. 무슨 막 살아서 그래. 막 살아시다니 별 말씀 다 하세요. 예. 아니 그래도 그 본인은 뭐 이걸 자랑하지 않는 분이지만은 서울법대를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 예. 아이고 그 동네에서는 수재로 통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러면 적당히 어떤 뭐 기득권들 사이에서 뭐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사실 수도 있는데 날마다 들이받는 삶, 바로 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추석을 맞아서 그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었어요. 예. 삐뚤어져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서울법대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출세의 상징 그리고 이제 몰락한 집안에서 저는 또 이제 그 시골에 몰락한 집의 장손이고 하니까 몰락했습니까? 저희 어떻게 해야 몰락이 이제 된 겁니까? 시골에 그 전라북도 남원의 지리산 자락인데 예전에 이제 지리산 자락이 그 빨치산 그렇지 또 이제 뭐 그런 공방전 뭐 이런 것들이 한참 벌어져 가지고 그 남원에 노고단이 있어요. 지리산. 그 지리산 노고단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어떤 현대사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직격탄으로 피해를 입은 동네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딱 반으로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저기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저희 집안에 또 이제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주의, 독립운동 사회주의 뭐 이런 거에 이제 심취하신 우리 종손, 우리 당숙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해방공간에 해방공간을 다룬 뭐 남부군 같은 소설이나 태백산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태 작가가 쓴 거죠. 그 왜 그 양반 가문의 그 귀족적으로 자란 사람이 그 시기에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사회주의 사상 또 독립에 관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와서 돌아와서 이제 갖고 있던 땅 다 나눠주고 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그 모습으로 돼가지고 보고 다 이제 땅 같은 거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집이죠. 그래서 이제 몰락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어릴 때 방학 때 내려가면은 우리 그 같은 집성촌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네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선산으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업고 올라가셔가지고 밑에 있는 그 논밭들을 쫙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저만큼이 다 우리 땅이었는데 인공 때 다 날아갔다 저게. 인공이라고 하시거든. 인공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민공화국? 6.25 때를 꼭 인공 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서울법대로 가가지고 저걸 다 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서울법대 가면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렵게 못 살던 시절이니까 서울법대라는 게 어찌 보면 권력의 상징이고 거기를 가면 시쳇말로 빽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 주류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 그 빽이 생기면 재산도 늘어나고 무슨 뭐 동네 사람들 취직도 시켜주고 뭐 무슨 일 당하면은 다 해결해주고 이런 식의 관념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6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식의 얘기 속에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당연한 일이고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고 내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리고 이제 꼭 달성해야 될 일종의 책임 같은 거고
뭐 그런 압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시험 찍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이러저러한 시험에서 이제 웬만한 성과를 내니까. 겸손하시다. 시험 찍는 재주. 아니 진짜 시험 찍는 재주인 거죠. 시험 보는 거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하는 과정에서 좀 부당한 권력이 예. 이렇게 뭔가 결과를 비틀고 왜곡하는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어린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언제 그게 사실은 최강욱의 인생을 말하자면 그게 이제 삐뚤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요? 1학년 때 이제 반장을 뽑는데 네네. 1학년 1학기 때는 애들이 막 이제 입학했을 때니까 네. 그냥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반장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예전에 우리 저기에서는 급장이라 그랬어요. 급장. 맞아요. 학급이니까 급장. 실장이라고 하는 데도 저는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실장이라 그랬고 우리는 이제 호남에서는 국민학교 때는 급장이었는데 급장 선거를 이제 1학년 2학기 때 하는데 제가 뽑혔어요. 초등학교. 뽑혔어. 근데 지금 사실 50년 된 기억인데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때 너무 억울해서 뽑혔는데 선생님이 염두에 둔 애가 있었어. 그게 이제 여수에 있는 저 국민학교였는데 전라남도 여수에. 아, 여수로 또 이사하셨구나. 예. 맨 처음에 제가 입학은 전라남도 보성 쪽에서 했다가 여수로 와서 다녔는데 우리 반에 그 선장 아들이 있었거든요. 외항사 선장. 이게 좀 있는, 여기 좀 있는. 그러면 완전 부자였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급장으로 시키고 싶었는데 표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라고 연습으로 한 거라고 다시 하라고. 또 3번을 했어. 될 때까지. 예. 그래서 3번을 해도 제가 되니까 이거는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다. 뭐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때는 이제 뭐 급장이 무슨 뭐 감투고 뭐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 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소년 빠삐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연식이 됐네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별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뭐라고 외치면 여기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급장이 되면 이 아크릴판 빨간색 아크릴판에 하얀색 별이 있고 그 하얀색 별 안에다가 1학년 몇 반 급장 최강욱 이렇게 쓴 명찰을 왕만한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린 마음에 이게 보안관 마크 같기도 하고 그렇지. 빠삐의 그거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 아이템이 갖고 싶은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아이고야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막 선생님한테 대들어가지고 나 학교 안 다닌다. 그러고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세상이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공정에 대한 회의를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인 건데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런 일도 있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선생님이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도 교사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존중, 무슨 절대자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는 또 무슨 시험 보면은 담임 선생님들끼리 우리 반 학급 평균이 뭐 얼마나 나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 애들한테 선생님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해가지고 뭐 몇 점이야 다 나와 해가지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반 1등이 전교 1등을 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거 경쟁도 하시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보는 재주는 하여튼 있었는데 무슨 시험을 하여튼 봤는데 수학 시험을 제가 하나 틀렸는데 한 문제를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해주시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근데 문제풀이 해주시고 이제 자기 점수 확인해봐라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를 틀렸는데 만점을 맞았다고.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저기 채점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사실은 제가 틀렸습니다 한 문제를. 그랬더니 이제 그게 점수가 다운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의아하게 날 보시면서 그냥 가만 놔두지 뭘 그걸 고쳐달라고 하냐. 아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이상한 놈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의 이상한 놈이라 말씀하셨겠지만 그때도 제가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이상한 놈이라고 농담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 불이익도 아니고 이익인데 사실 이익을 불이익으로 바꿨으니 예. 그런 성정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보는 시험에서 좀 창피하잖아요. 그거 뭐 틀린 거는 틀린 거지. 그거를 굳이 또 여기서 이제 벽이 생기네. 예, 나 같으면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갔을 텐데. 그러셨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대 법대 들어가셨고. 예. 근데 저는 참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나라에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 이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세요. 서울대 법대. 네. 서울대 법대입니까? 법대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는 이미 없어졌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됐으니까. 그래요? 학부에 서울법대 없죠. 그래요? 오래됐죠. 로스쿨 생기면서 다 없어졌지. 우리가 워낙 넘사벽에 학교 나오니까 관심도 없었네. 학부에 법대 있는 데가 지금 홍익대, 동국대 뭐 이런 데밖에 없을걸요. 서울시내 로스쿨 없는 학교. 없는데, 국민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대 우리 여사님을 배출한 없어졌는데 법대 출신들을 서울법대 출신들을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다 묻어버리면 약간의 손실은 있겠으나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30%는 올라갈 거다. 왜요? 이런 말씀을 좋은 드렸었죠. 서울법대 출신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시대적 배경에서 서울법대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욕망의 집약체란 말이에요. 그 욕망의 집약체라는 게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시종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녹아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출세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뭐 누구를 돌봐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재주가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대중강연 같은 거 하면은 애들 학교 안 간다고 막 나무라시고 시험 성적 안 좋다고 나무라고 부모님도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갖는 불만 중에 최대 불만이죠. 고민이 그런 거잖아. 우리 아빠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만 한다. 뭐 내 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애들이 이제 왜 자꾸 그걸 나한테 강요하냐라고 하면 네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아빠 엄마처럼 고생 안 한다.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결핍을 그 자녀에서 이거를 말하자면은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애들을 실제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그 좋다라는 형용사가 과연 맞는 것인가.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커트라인 높은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라는 거의 원래 의미는 좋은 교육을 하는 좋은 가치를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데가 좋은 학교지 커트라인 높은 데가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의 세상의 발전에 또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지 돈 많이 받고 남들이 알아주고 어디 가서 나댈 수 있고 그다음에 명함에다가 뭐 박아가지고 다니면 바로 알아보고 뭐 이런 걸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환상 때문에 저는 세상이 망가졌다. 지금 이제 출세주의 또 좋게 말해서 능력주의라고 포장되고 있는 이런 근데 그 결과물들이 낳은 괴물이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김건희라는 부분으로 응축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요구했던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 합격해서 출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집약돼서 나오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뭐 이런 걸로 장래 희망 이런 거 적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뭐 군인, 대통령, 뭐 사업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의사, 여학생들은 반 이상이 현모양처였어요. 현모양처. 그죠? 그리고 무슨 예전에 가십거리로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왔던 기사 중에 보면은 급훈 해가지고 1시간만 덜 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의 직업이 달라져. 이런 거?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가치들이 집약돼가지고 김건희 씨의 삶의 모습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겪어본 예. 어떤 사람들의 수준이랄까 품격이랄까 이런 것이 예.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환상이 있었다. 막 하도 서울대 하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네. 정말로 무슨 구름 위에서 놀았을 것 같은 애들이 네. 우리 동기로서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기는 누가 계셨어요? 제 동기들요? 네, 좀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 저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알려진 애가 진경준. 아, 진경준. 그 다음으로 예. 이름이 알려진 애가 정준길이. 아, 정준길. 저 한나라당. 네. 맨날 저 누구야? 유여애랑 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예. 무리를 일으키고. 아니 만난 적도 있어요, 그 양반하고.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또 금태섭이. 아, 금태섭 부자 아닙니까? 부자죠. 부자. 예. 삼관왕이지. 아.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는 오기형 의원하고 예. 차규근 조국 혁신당. 아이 그분 좀 연식이 있어 보이던데. 나 제 동기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와 하여간 참. 그래서 서울법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 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고 예를 들면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이 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럼요. 온갖 일이 다 생긴다고 하듯이 예. 서울대 법대라는 집단이 거의 300명이었거든요. 저희 다닐 때 294명이었어요. 예. 입학 정원이. 예. 그러면 온갖 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학년에. 온갖 군상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러네. 예.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서울법대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대단한 사람 취급을 하니까. 결혼시장에서도 먹어주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스스로 어디를 가서도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모든 게 다 설명되고 해결되는 그렇죠. 그런. 뭐 이력서에 딴 거 쓸 거 없어 서울대 법대. 이거면은 뭐 사실 뭐 딴 사람들의 자잘한 경력 뭐 20페이지, 30페이지보다도 낫지 사실. 근데 저는 사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항상 이제 일종의 실존적인 고민을 했거든요. 네. 내가 여기서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눈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날이면 날마다 그때는 이렇게 정경들한테 구타당하고 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늘 벌어지던 때니까. 87학번이셨어요? 88학번이셨어요? 86학번. 네. 와, 전두환 그 정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입학하자마자 86년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서울대 체육관에서 그 탁구 경기가 열렸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학교를 다 거의 폐쇄를 해버렸다고. 학생들 모여서 시위할까봐. 그런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제 다 제가 대학 들어간 직후에 다 벌어진 일이라서 그런저런 과정에서 이제 너무 고민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세상에는 올바른 길이라는 게 있고 올바른 가치라는 게 있다라는 일종의 확신이 있었죠. 이 군사 독재 또 사람을 이렇게 늘 폭행하고 국민을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져야지. 맞아요. 법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좀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뭐 시험 거부 이런 것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시험 거부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소위 강남 파라쿠 출신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도 되게 민망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별로 그때 존재감이 없어서. 들어갔을 것 같아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몰래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친구들도 여기서 옳은 길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냥 용기가 없거나 부모님이 무섭겠지. 부채감은 갖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었는데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러저런 사건을 겪으면서부터 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별도의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특혜를 누려야 되고 특권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구나. 라는 데서 오는 실망이 있었죠. 그리고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세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그럼 얼마나 있느냐. 손으로 꼽아요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법대 나온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조영래 변호사님 정도? 이낙연.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하는 사람 중에는 서울부터 하는 사람 되게 쉽게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았고 참 저기하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거의 없어요. 아니죠.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올 텐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나? 최강욱. 잘 안 떠오른다니까 정말로. 최강욱.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 의원님. 네. 그러면 사모님은 첫사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결혼식장에서 누가 이런 얘기까지 방송에서. 이거 어때? 들은 바가 있어요, 내가 좀. 예. 제가 하여튼 그 집안에 그 여자가 없는, 그러니까 여동생도 없고, 다 아드님이셨어요? 예, 다 아들만 있는 이런 집에서 자라가지고, 네. 이 여자분들하고 대화하는 법이나 뭐 이런 거를 모르고 자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뭐 미팅도 하고 뭐 그렇죠. 많이 이제 해방감에 그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촌놈인데다가 그런 게 좀 싫더라고. 그러니까 가면은 뭔가 환심을 사야 되잖아. 상대한테 이렇게 애프터도 성공하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면 그럼 뭔가 나를 가장해서 꾸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상품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화를. 그게 좀 싫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저렇게 막 그렇게 싸우다가 죽어가고 뭐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서 그 여학생 앞에서 알랑거리면서 환심을 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내키지가 않아서 그런 걸 못 해봤어요. 잘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시골에서 서울로 학교로 오면 남자 고등학교하고 여자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조인트 동문회라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같은 학교, 서울 같은 뭐 배문, 서문 뭐 이런 데가 같이 동문회를 뭐 예를 들면은 땡땡시라고 했을 때는 땡땡 고등학교 땡땡 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공립학교 같으면은 뭐 그 과거의 명문고라고 했던 뭐 전주고 전주여고 뭐 이런 식으로 춘천고등학교 춘천여자고 그렇죠. 경북고 경북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예전에 그 비평준화 시절에는 후기의 공립고등학교였던 학교라서 딱히 뭐 그렇게 매치될 만한 여자 학교가 없어서 그냥 전주 시내에 있는 다른 여고랑 이렇게 그렇죠. 고등학교는 참 전주에서 나오셨어. 그러니까. 전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서울대를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도 잘 없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매칭도 안 되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후배들이 그 고등학교를 바꿨어요. 제 2년 후배들이 그 조인트 동문회를 같이 하는 그 여고를 바꿨어. 다른 고등학교로. 근데 저의 아내는 그 고등학교의 3회 졸업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지네들끼리 모여서 이제 있는데 저는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밥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옛날에 후배들이 선배 불러가지고 이렇게 밥 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사주고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이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그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고시 공부한다고 하는 와중에 힘들었을 때 가깝게 이렇게 보고 저기 했던 유일한 여자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첫사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첫사랑이 그 이제 부인이 된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는 그 박근혜 표현을 빌려서 국가와 연애를 하셨군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대의 이런 아픔을 보고 어떻게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가? 그 일은 그 정도까지 거창한 그건 아니고 누가 뭐 저 좋다고 하는 여학생도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왜요? 넘쳐나시지. 아닙니다, 진짜. 진짜 저는 저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군에 가셨는데 그 군 법무관이라고 합니까? 법무관을 했죠. 법무관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저한테 좀 놀랬던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이렇게 가보면 그 군대 가면 이제 그 군 전용 전화 회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보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건 100% 이제 기무사에서 감청하는 전화인데. 그래요. 그 전화를 이제 그 다른 법무관들이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화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 내가 17사단 법무관인데 저기 강원도에 있는 2사단에다가 뭐 연락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이 17사단은 수도군단 예하의 사단이고 네. 2사단은 당시에는 3군단 예하의 사단이에요. 네. 그러면 같은 군단이면은 17사단 예를 들어 51사단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수도군단이라서 예. 수도군단으로 일단 전화를 걸어. 네. 그러니까 수도군단 교환대를 누르는 그 번호가 있어요. 뭐에 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 네. 충성 통신보안 수도군단입니다 이렇게 교환병이 나와요. 그러면은 51사단 이렇게 하면 이제 51사단은 교환대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법무부 이러면 51사단 법무부로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군대 전화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전화 예절이라는 게 전화를 걸면 상대가 나오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김용민 목사님 혹시 계세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와 전화를 하면 딱 전화해서 무조건 반말이야. 수도군단? 그래 법무부? 51사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수로가 없네. 수로가 없어. 너무 이상한 거야 그게. 전화하자마자 그냥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반말하는 게. 그래서 이거 참 좀 그렇다. 그랬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좀 이렇게 쇼크를 받았고 그리고 처음 이제 가서 사건 처리를 이제 검사로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기 했던 사람이 예비군 중대장이었어요.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저기가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군인의 범죄는 모두 다 군법으로 처리하다. 지금도 그렇죠. 군인 군무원은 이제 군사 법원에서 다루니까. 근데 뭐 이제 뭐 사망 사고라든지 그게 이제 최근에 바뀐 거고. 그런데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애를 업고 그 앞에 와가지고 남편 기다리면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창문 밖으로. 그래서 이분을 이제 조사하고 그때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거의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하면 되는 거야. 딱 떨어지는 양형 기준이 있었군요. 약식 기소를 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거를 처분을 하려는데 혼자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다음에 저 애도 저렇게 아직 어린데 이게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로 한 일주일 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벌금 100만 원이 통상의 관행이었는데 70만 원으로 깎아서 기소를 했었거든. 100만 원이면 또 뭐 저기 뭐 치명적으로 뭐 아니 그때 돈은 큰 돈이죠. 이게 그 돈의 액수 때문에 90년대 중반이니까. 근데 그랬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무슨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명절 때 이제 저를 보시더니 너 그거 저기 남 수사하면서 저기 하고 하는 일은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또 혹시 원수질까봐? 아니요. 제가 눈빛이 변했대요. 아이고. 안 그래도 제가 눈빛이 좀 강한 편이라는 소리를 친구들한테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네가 눈빛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꼬나보고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고 있다.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안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괜히 이것 때문에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코를 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권력이라는 게 또 어떤 처해진 위치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순식간에 둔감하게 만들고 변하게 하는가 라는 거를 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힘있고 뭐 지위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를 좀 관심을 더 가지고 관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1999년부터 제가 국방부 검찰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병무비리 수사 예전에 병무비리 수사라는 게 DJ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려왔었어요. 애들 군대 빼고 뭐 이런 걸로. 그 뭐 장군 이런 사람들도 사회 지도층이라고 소위 말하는 무슨 뭐 교수. 그 경우는 또 저기 우리 군에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죠. 병역 비리니까 관련자들이 다 군인들이 관여해가지고 빼주고 뭐 이렇게 그러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그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민간 검찰로 넘기고 그 합동수사본부가 그때 만들어졌죠. 그때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굴하고 저기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뻔한 사실도 막 아니라 그러고 네. 그리고 막 웃는 척 연기도 하고 예. 막 무릎 꿇고 쇼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니까 검사들이 이제 예. 파견 나와서 같이 있는데 검사들인들 거기서 없겠습니까? 지 자식들 빼고 이런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네 검찰 선배들 빼느라고 예. 그 옆에 서가지고 횡해나 그거 나오면은 예. 막 이게 빼내고 뭐 이러는 걸 본 거예요. 옆에 수사를 방해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 조직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라는 게 너무나 형편없던 시절이니까 아무 독립성도 없고 뭐 아주 황당할 때니까 그래도 검찰 법원은 상대적인 독립성을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좋은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이거는 얘들은 그 뭔가 정의로운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집단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검찰의 민낯을 그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낯을 받고 그때 뭐 이제 돈으로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와가지고 내가 누구다. 그다음에 내가 누구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셨을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에 또 뭐 저기 뭐 바깥에서 제가 한번 뭐 잘 모시겠습니다. 뭐 좀 이런 소리 하고. 그도저도 안 먹히는 것 같으면 이제 막 울어. 그리고 막 이제 막 무릎 꿇고 막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저히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이제 법대 교수도 있었고. 이게 학교에서 내가 배웠던 그 교수님도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제 조사하는 데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주로 공보 담당이었는데 언론이 이제 그 문제를 다루면서 특권층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은 어떻게 이걸 왜곡하고 이게 자꾸 진실이 흐트러지는가. 그리고 이제 수사 방해를 하려고 또 온갖 팀들이 막 동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 30대 초반일 때인데 이제 갓 30살 됐을 때인데 너무 그런 걸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때 DJ 정부 때인데도 우리가 최초로 민주정부를 가졌다라고 할 때인데도 그때 좀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사법정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법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고시 합격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생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휘둘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거기 이렇게 함께하는 길을 택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의 어떤 위치나 특권을 강화하는 또 기제로 작용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그 집단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네가 이번에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네가 다른 거 할 때 내가 이렇게 밀어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와중에 실제로 힘없고 백없어서 그냥 저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나 고민의 흔적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양형 기준에 따라서 막 해서 그냥 막 넘기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가 붙어 있으면 심지어 군대 안에서 뭐 그런 놈들도 있었어요. 뭐 그때만 해더라도 무슨 대령 하나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도 힘들 때요. 근데 육사 나온 대령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국방부의 간부라는 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사 나온 대령은 하늘이 내리는 건데 어디 그런 사람을 연병하고 오라가라 하면서 조사를 하느냐. 그래서 그래? 하늘이 내리는 건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지는 그러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반드시 깨야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군부 독재 잔재가 청산된다. 맞습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 장군 중에 하여튼 비리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머릿속에 남는 거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또는 뭐 자료를 입으로 먹어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였지 그게? 아니 이제 그 앞에는 2004년 5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까지 군에 계셨어요? 그렇죠. 제가 2005년에 나왔으니까 2004년 5년 때에 그 현역 대장을 구속할 때 그때
와, 대장을 현역 대장을 구속할 때 이거 뭐 중령 대령도 뭐 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데 이 양반 예, 뭐 저는 옥황상제 친구였겠네. 그거를 깨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어떤 부하들을 괴롭히고 예. 너무 심하게 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뭐 어떻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군에서도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이래저래 뭐 시비 걸고 막 회의 때마다 자꾸 네. 이유 있다 그러고 왜 정해놓고 하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쫓겨났었어요. 저기 강원도의 제일 오지로. 제일 열악한 그 환경에 있는 부대가 3군단이거든요. 네네네. 그 인제군 기린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제 원통에 그 사람들을 관할하는 군단. 인제 가면 원통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이런 데를 관할하는 데인데 예. 사단보다 군단 사령부가 훨씬 더 시골이야. 이제 그 군단으로 쫓겨나 있었는데 거기서 있을 때 예. 부사관 분들이 네. 이제 제가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더 힘들게 지내시니까. 그럼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거기가 이제 강원도 산골 오지라서 이 잣나무가 많아요. 네. 부대 안에. 네. 그러면 청설모들이 또 잣을 따먹으러 이렇게 오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부사관 분들은 한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꿈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여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야. 네, 네. 섬에 사시는 분들이 육지 나가는 게 꿈이듯이 그렇지.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잣을 그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까서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까서 이걸 팔아가지고 예. 그걸로 장학기금을 조성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부사관 자녀가 예. 어디 춘천이나 예. 서울이나 이런 데로 이제 예. 학교를 가면 예.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부사관단에서. 자탁금이네. 자탁금. 예. 근데 그 잣을 까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힘들거든요. 그거 까는 게. 무지하게 힘들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까서 몇 년 동안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 1억 한 2천인가 있었어. 그거를 그때 제가 이제 그 구속했던 사성장군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별 3개의 군단장이었는데 예. 그거를 뺏어다 쓴 거야. 자기 돈이라고. 미친 자기가 새끼 아니에요? 군단 안에 있는 잣나무에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단장이 쓰는 거다 해가지고 뺏어간 거예요. 아니 그 남의 그래가지고- 돈을 갈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사관들 적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뺏긴 거야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부사관 분들 계신 데서 네. 제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네.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은 구속하겠다.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예. 그래 뭐 저기 그때 이제 법무참모였단 말이에요. 예. 참모님 마음은 알겠지만 네. 군대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당시 3스타? 당시엔 이제 3스타였다가 4스타로 돼서 그 사람은 갔죠. 갔고 이제 거기 군단장을 마치고 육군 참모 차장을 했고 예. 참모 차장을 하다가 4스타를 달고 이제 한미연합사 부사관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 근데 부사관들은 그런 게 한이 맺혀 있고 네. 장교들은 또 거기 네. 군단의 참모들은 대령들이거든. 예. 이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한테 욕을 먹고 혼나고 이래가지고 예. 그 군인들이 그 20년 넘게 근무하고 뭐 이러면 정기적으로 이 정기 검진을 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고. 거의 90%가 심장 질환이 발견돼가지고 속이 새카맣게 탔구나 한마디로. 심장 질환이 예. 발견돼가 재검을 받은 거야. 아하. 그 얘기를 하길래 야 얼마나 사람을 예. 굴림하고 괴롭혔으면 그 사성장군까지 됐다면 위에다가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네. 아마 그렇게 그 잣으로 모은 돈을 상납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래저래 첩보를 수집해 보니까 예. 온갖 돈을 다 닦아서 자기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반드시 처벌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국방부 검찰부장이 됩니다. 네. 국방부에 가서 예.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고 그 사람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육사를 나온 포스타니까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뭐를 하든 네. 그 군사법 체계에서는 당신은 모든 거를 다 관할관이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예. 국방부 검찰단은 네. 장관이 관할관이에요. 그러네. 장관이 결재를 안 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제가 담당 수석검찰관이면 예. 그 위에 검찰단장 무슨 뭐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결재를 해서 장관 결재를 받아와야 되는데 네. 아무도 결재를 안 해요. 증거는 확실한데. 다 확실한데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야.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뭐 출석 요구도 못하게 하고 막 뭐 네. 조사도 못하게 하는 게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영장 결재를 뭐 못 받고 장관이 맨날 없다 그러길래 네.
내가 그럼 받아오겠다고 장관실에 가서 지키고 있었어 앞에서. 아 뻗치기를? 네, 뻗치기를 했는데 장관 보좌관이 별 하나예요. 네. 그 사람이 장관님 자꾸 출타하셨다고 뭐 연락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라는 거야. 아니 그냥 제가 오시면은 또 기다렸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장관이 뭐 저기 한다고 지시하려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야 저기 뭐 어쩌고 하는데 저 안에 입구만 왜 없다고 그랬냐고 하면서 따라 들어갔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근데 장관이 조영길 장관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이고 이 구속해야 되는 피의자도 광주 사람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은 육사 나온 사람이고 장관은 갑종장교 출신이야. 예비역 포스타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사 위주의 그 군의 어떤 사회에서 자기가 포스타 구속에 결재를 한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이제 일종의 그렇게 떠보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 노회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세계적으로 현역 포스타를 구속하는 일은 없다. 전역을 시켜서 차라리 그러면 바깥에서 처벌받게 하자. 그래서 아니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여기서 하면 우리 수사력이나 여건이 많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 사람 처벌하고 다음 수사는 언제 할지 또 모르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이 사람 해먹은 수법이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돼서 일망타진 될 수 있다. 자신 있냐. 그러면 온 군인들이 다 불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군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겁나니까 아니, 그건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사인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포스타는 저기 그 구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역대 그 전평실을 막론하고 현역 포스타 중에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공금 다 빼먹은 사람 있는지 한 명만 알려주면 내가 중단하겠다 여기서. 없었겠지. 그랬더니 없었겠지.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게 서명하시라고. 이거는 검사가 하는 거지 장관이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 하시라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하는데 공소장에도 사인을 다 하거든요. 또 사인 받아야 돼. 근데 아이고. 진짜 공소장에다가는 아무도 서명을 안 했어. 제 이름만 있어요. 그 사람 공소장에는 아무도 서명을 안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군 안에 야 포스타도 구속된다 이게 알려지니까 그간에 이렇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놈들이 이런 비리가 있다 이런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무슨 별을 수십 개를 땄다 뭐 어쩌고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제가 꼭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게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진급 비리에 관한 이제 그 투서가 있었던 거고 그때 무슨 군 대령들이 주로 쓰는 숙소에다가 그런 이게 삐라가 뿌려지고 막 그랬어요. 이 진급 심사가 너무 이상하다. 그게 이제 참모총장 남재준이었고. 여러분 남재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귀찮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육군본부에도 또 법무관들이 있으니까. 또 게다가 상대가 포스타를 구속시킨 최강욱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온갖 자기들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급 심사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죠. 이게 제대로 자료가 정리가 돼서 만들어져 있나, 그다음에 진급 시스템대로 운영이 됐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이제 수사관들이 갔는데 수사관들이 중사 상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육군본부에 있는 법무관들이 정보를 빼내가지고 압수수색 나올 거라는 걸 알려줬어. 법무관이라는 놈들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막 이거를 치우고 있던 차에 빨리 가 해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별 하나 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막 들이닥치니까 화장실로 가서 숨고 별 하나짜리는 별 2개짜리는 종이 찢어가지고 막 먹고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막 문 두드리는데 이제 없는 것처럼 딱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사관들이 발 다 보이니까 빨리 나오라고 에휴,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들려드리느냐? 이러니 최강욱 전 의원이 우리 사회 기득권에 얼마나 두려운 존재, 눈의 가시가 됐겠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그러저런 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외양이나 그 일종의 스펙이나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 그 뭐 어디 가서 뭐네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시작전권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 많은 예산을 쓴 사람이 별 3개 4개씩 달고 나 총장이요 뭐 합참의장이요 이렇게 껐덕거리고 다녔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병역이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다들 군대를 갔다 오시고 대부분이 또 군인 가족들이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굉장히 오버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주눅 들어 있는 면이 있어요. 무슨 막 중령 대령만 돼도 막 병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대장만 돼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거든. 대대장이 중령인데 그러니까 뭐 별이라고 그러면은 뭐 또 군부 독재를 또 겪고 막 이랬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그거 자체에 그냥 주눅 들고 뭐 검사, 뭐 판사, 국회의원, 장관 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로 다 그 위세 말하자면 기가 죽고 주눅 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이건 신분제 사회인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 무슨 서울대를 나왔다,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고시 합격을 했다, 뭐 저 사람은 장관을 했다, 뭐 별 4개를 달았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인성과 품격과 지식과 양심과 능력과 인품 이런 것들을 다 그 레벨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항상 모범 어린이상 받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공부 잘하면 다 그냥 성적만 잘 나오면 이건 우등생이고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반대말이 우등생의 반대말은 열등생이고 모범생의 반대말은 문제아야. 왜 시험 찍는 재주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열등한 문제아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계속 그 시스템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걸로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요망 요건에 이 괴물 정권을 지금 만나게 됐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최강욱 의원님의 인생사를 들으니까 정말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사, 그 군법무관 마치시고 이제 뭐 변호사로서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신 거는 설 특집에 그만하시죠. 설 특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수의 전략 모처럼 명절을 맞아서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의 이런 인생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래요. 우리 이 프로그램이 이 보통 분을 모시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사실은 뭐 최강욱 의원님 인생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이른바 중추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이 기득권층들은 어떤 인간들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직 그 이 병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봤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역시 추석 특집다운 방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고향으로 여러분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전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